오늘 여러분들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뉴스픽에도 오늘 돌아오셔서 제가 자청룡 500호 편안하네요, 마음이.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자청룡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청룡 500호라고 네.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좌는 누구, 우는 누구.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보시는 기준으로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소식을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인사, 개각 소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금요일에 벌써 이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자세한 후보자 몇몇은 주말 사이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건이 된 게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 개각 소식이 있어요. 후보들 몇 명까지 같이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원포인트 개각을 많이 했었죠. 원포인트라는 것은 한 명.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 있어서 지금 개각이 필요하다라면 하는 방식을 좀 많이 해왔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처가 한꺼번에 된 건데 네.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런 여러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후보자 몇몇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았던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네. 자, 교체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전망이 엇갈렸는데 이번에 교체가 됐고요. 자, 김현미 장관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변창흠 후보자. 언론의 종합적인 평가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왜냐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을 역임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지냈고요. LH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야권의 청문회에서는 한번 격돌이 일어나는 또 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인 전해철 행안부 신임 장관 후보자. 자, 정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삼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끝이 철자로 끝나는 새 세 인물. 명. 예.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삼철이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자, 삼선 의원 출신이고요.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균형발전이라던가 경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안건 등등이 있고 또 안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처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예. 아무래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인물에 뭐 발탁을 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정말 중요한 부처이죠. 보건복지부. 네. 자, 원년 멤버라고 불렸던 박능우 전 장관이 후임자인 권덕철 후보자가 발탁이 됐습니다. 정통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고시 출신이고 또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요. 차관을 비롯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장관 교체한 혼선은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정옥 장관의 후임으로 정영애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또 여성학 박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참여정부에서 균형인사 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냈다.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좀 잘 맞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역시 청문회에서 상당한 선고 검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 일정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정치 관점이 될 것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번 개각만 있을 것이냐 내년 초에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개각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그쪽으로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번 개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등으로 돌아선 그 계층의 민심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서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앞서 얘기해 주신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주택이 몇 개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또 그 치러지게 될지 검증 과정은 어떻게 될지 자,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서의 문제점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 뜨거운 문제인 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의혹이라든가 자산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김현미 장관이 가고 변창흠 장관이 만약에 와서 지금 불붙어서 활활 불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과연 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중요하죠. 아니면 이분이 아까 말했던
아시듯이 진보학자이고 또 공직의 경험상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부동산 정책을 같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고 네. 또 도시 재생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하고 그런데 일관되네요. 도시 재생 부분에서는 영등포 우리 뚝방촌 얘기한 적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기조 변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바꾸느냐? 네. 김현미 장관이 사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 참 절대적인 공기가 있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빵 또 안 했느냐 이런 비난까지 했지만 사실 김현미 장관이 원년 멤버로서 국토부 장관으로 와서 많은 고생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 한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정책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컸을 것이다. 마지막에 전문가가 오면서 아마 더 불타오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소신이 있는 것이 공공자가주택이거든요. 좀 생소하죠. 네. 공공자가주택 그러면 공공의 방점이 지키는 거야? 자가의 방점이 지키는 거야? 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게 바로 공공자가주택이거든요.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환매 조건부 주택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을 한 입장입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집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어떤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여전히 완화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기조라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 정부. 역대 어느 정권에게도 붙여지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별명인데 저는 그것이 뭐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동안 국민들이 살면서 느꼈던 양극화에 대한 고민 또 특권 반칙이 만행하는 것을 좀 근절해달라는 여망이 담겼던 것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넘기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방향성은 맞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 자체에 대해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빨리 여권이 좀 가름말을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방향성에서 좀 지지를 보낼 수는 있으나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에 대해서 예전에 여론조사해 보면 네. 대부분은 또 긍정평가도 많이 뭐 나온 조사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서 효과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국토부 장관 교체는요. 방향성은 맞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좀 방연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변창흠 후보자 자체가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공공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로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와 맞물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K방역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확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아마 계속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을 발탁한 것도 그런 면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지금 여가부가 안고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죠. 사실 최근 들어서 진통을 많이 겪었던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비판과 기대를 동시에 받았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영애 후보자가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후보라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돌봄 노동 문제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제가 무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영애 후보자가 어떤 또 비전을 내놓을지에 좀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번 개각의 대상자 중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대신에 이제 전해철 삼선 의원이 오는데 이것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 예. 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전해철 삼선이 등판을 했느냐. 네. 봤을 때 일단 야당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뭔가 이 선거에 대한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임기 말에 레임덕 이런 게 오는 4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국무원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립감을 가지겠다.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다 플러스해서 무엇이냐. 지금 경찰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네. 행안부 밑에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은 경찰의 상급 부서인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움켜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고 종합대책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 이 문제는 정말 행안부에서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너무 이제 특히 행안부가 안전 관련 부처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정책 검증을 어떻게 또 잘 해내느냐도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는 앞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여성 고용률이 지금 1년 사이에 뚝 떨어졌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히 자녀가 많고 또 어릴수록 상황이 안 좋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지금 여성 고용률이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겠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통계를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그렇죠. 드리자면 일단은 전체 여성 고용률을 할 때 우리가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고용률 통계를 지금 비교해 본 거고요. 네, 출처를 조금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자녀 특성별 여성의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2020년 상반기 관련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지표가 나오면 전해보다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네.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분석을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대비를 했을 경우에요. 고용률이 60.1%로 지난해 상반기 동일 기준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은 일단 떨어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라던가 자녀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대비 1.5%포인트 떨어져서 55.5%로 조사됐고요. 네.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럼 자녀 수가 많으면 오히려 고용률이 더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함께 사는 자녀 나이가 또 어릴수록 하락한다. 그래서 일단 한 명일 때는 57.1%, 두 명일 때는 54.8%, 세 명이면 51.0%인데 다 전년 대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또 있지만 어릴수록 그래서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는 47.5%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저출산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던가 하는데 이런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고용률이 낮아진다면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지적이 그렇죠. 돌봄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그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을 봤더니 지금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 53.6%가 공공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정 산업군 내 너무 여성들이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여성들이 이거 외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이런 그 반증이라는 자리가 분석도 많이 사라졌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그 뭐 여성 고용의 위기라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늘 있어왔던 일인데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요즘 더 심각해진 것이다.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IMF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IMF 때 기억을 소환해보자. 한 직장에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 누가 먼저 나오나요? 직장에서 압력을 주죠. 그렇죠. 아, 남편이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부부가 아니라도 직장에서 일단 우선순위가 가장인 남편, 남자들 우선순위로 가고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미혼인 여성 또 제일 네. 먼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실 평생 고용이나 평생 일하는 게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인데도 아직까지 한국의 문화라는 거는 여성의 노동력이라는 거는 주된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가장 중심 속에서 잉여 내지는 보충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성들이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가 많고 아까 말했듯이 대면 서비스업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여성들이 아이가 있다. 근데 아이가 1명, 2명, 3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육아나 가사 부담이 거의 여성들에게 많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아이가 셋인 집안이 의외로 많아요. 신기하다고 보면은 남편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와이프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에게 올인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성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좀 육아휴직을 해도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원하지만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 단절이 따라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남녀 임금 격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녀 성별 격차 임금 격차를 OECD 평균인 한 15%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네. 2019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이 32.4%입니다. 굉장히 아직도 높네요. 아직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은 임금을 충분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고용의 문제가 결국은 출산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2년생 네.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면 또 책을 보면 사실은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싶은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죠. 겪는 곳곳의 고통이 사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또는 기업이 분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일하던 부인이 멈추고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에게 이걸 전가한다든가 친정으로 간다든가 시부모와의 갈등이 맞아요. 된다든가 그래서 이 돌봄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가적 과제라는 요즘 인식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렸을 때 사실은 경력 단절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건 뭐 굉장히 좀 작은 팁이지만 요즘은 그 남녀 화장실 나눠져 있는 곳에 남성 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엄마들이 무조건 기저귀를 갈아주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돌봄을 남녀가 함께하는 거다라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 돌봄 문제를 사회 곳곳에서 같이 고민할 때 이런 문제도 좀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이 있는 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미혼인 여성 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 특히 20대 여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20대 여성들이 지금 힘든 시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보도해드렸었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네. 모든 여성들이 총체적 난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지난 3일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치르고 나서 지금 4교시에 억울하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던 겁니까? 지금 3일 날 수능을 치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능 4교시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수능 4교시가 운영 방식이 복잡해요. 4교시의 과목을 한국사도 보고 탐구 과목을 또 네. 선택해서 푸는데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 한국사를 풀 동안에는 또 다른 선택 과목을 책상에 넣거나 바닥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부정행위고 그 다른 선택 과목이 딸려 나오는 거를 본인이 미처 확인을 못했더라도 부정행위입니다.
일테면 예를 들어서 지난 3일에 강원도에서 수능을 치르던 학생이 한국사 문제지를 제출하고 나서 탐구 영역 문제를 풀려다가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아닌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 예. 네. 그래서 원래 시험 보기 전에 손으로 확인해라. 이게 환장이 맞느냐. 하지만 그날 긴장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이 이걸 들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이 감독관에게 알렸지만 부정행위로 간주가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과목이만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도에 수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인데도 예.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달려온 3년 고등학생 시절까지 아니, 시험이 단 한 번이라서. 날아가는 겁니다. 네. 재수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됐느냐. 지금까지 보니까 2016년부터 20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 중에서 44.5%에 달하는 522명이 4교시 위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그 학생만의 제도적인 문제 아니죠.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본다면? 물론 학생의 실수인 부분도 있지만은 수험생의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거가 자꾸 헷갈리니까 아이들이 예. 한국사 1선택, 2선택 색깔의 그 답안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로 바꿨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답안지 색깔이 바뀌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고 이 세 과목을 한꺼번에 OMR 카드에 마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칠 때 다른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거를 또 만약에 답안을 바꾸면 그것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행정 편의주의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당국에서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네요. 지난해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점 처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받아서 네. 2016년부터 2020학년도.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500명은 무효 처리됐겠죠. 근데 물론 이 중에 일부는 굉장히 나쁜 의도를 있었지만 단순 실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계속 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수험생들과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전에 공지해 주는 방식으로도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그러니까요. 긴장돼서. 그래서 예. 근본적인 방식의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혼란이 문제지가 없도록. 딸려 나가는 게 이만큼 신문지처럼 딸려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수험생 입장에서 단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아니면 시험을 좀 여러 번 보게 가서 하던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당국자들이 예. 수험생을 한 번씩 봐봐야 네, 되나요?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